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패닉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자연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단 생명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닉 역시 소멸시효를 갖고 있는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증시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악재는 없으며 또한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패닉 역시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인다면 투자와 삶은 항상 위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패닉은 이미 발생했고 증시는 내성을 길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 순서 시작해볼까요?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게시판에 모든 것은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고요. 네. 지난 수요일에 이미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지만 좀 지지선을 잘 구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도감을 조만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였네요. 네. 안도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었고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의 좀 투매까지 지금 나온 그러한 상황이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증시의 내성을 길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그런 악재에 대한 최악의 구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2달 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10월달 접어들면서는 이제부터는 안도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부분들은 1800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에 안착을 한다면 적어도 190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즉 중간 레벨로 한다면 195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안도랠리는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요. 최근에 한미 FTA 초읽기 들어가면서 굴지의 대형 IT나 자동차 업체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어제 여의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어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이세요? 눈빛으로 호소하는 한 농민이 저에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건네줬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네, 한미 FTA 비준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세상의 일은 누구에게는 희망을 또 누구에게는 절망을 준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요. 자, 오늘 전 업종이 올랐는데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그러면 베스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을 계속 이어서 들어볼 겁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라는 건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이고 안도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까지 가려면 1800포인트는 최소한 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반전에 좀 시그널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이 포인트로 본다면 세 가지 변수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 세 번째는 환율이라는 3대 변수입니다. 글로벌 환경 문제는 명쾌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날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와 비교해 본다면 2008년도 리먼 때의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한 거고요. 이번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시는 항상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면 그 사건이 최악의 구간 혹은 최선호, 가장 좋은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기정사실화하면서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는 이미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2008년도 같은 상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문제를 본다면 8월 달에 외국인이 5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뭐 이틀은 매도하고 지금 이틀은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균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매수 여력이 있었지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던 투신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는 이번에 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최근 며칠 동안에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 매매가 나가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악성 매물은 굉장히 감소한 상태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환율도 1,150원 레벨에서 2,000원대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면 안정적인 것이고 1,15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환율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좀 투자해도 된다.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환율을 가지고 그걸 파악하는 이유는 이머징 마켓의 환율의 급등은 바로 유로존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문제가 이머징 마켓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존재하는 각국의 환율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1,15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되는 그러한 구간을 넘어간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개인들은 많이 똑똑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에 늘 뒤처져 있던 개인이었는데 이번 주만큼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전략을 잘 펼쳐서 수익률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개인들은 8천억 원의 매도, 또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관, 투신, 기금 다 보험까지 매수가 들어온 게 참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네요. 환율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볼 텐데요. 이 돈의 가치가 좀 환율에 의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뭐 근데 아까 다 언급을 대표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부연적인 얘기만 드리면은 네. 사실 1,200원대 그 돌파 여부가 상당히 환율의 그 단기적인 방향을 잡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1,200원에 잠깐 뚫렸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가장 먼저 시그널을 줬던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강하게 1,200원에서 1,250원을 돌파하는 모습,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우뚝 솟아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되면서 어느 정도 위기에 대한 그 시그널을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좀 증시가 시장이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환율이 이제 중요하게 변수로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유로존의 관계랑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의 관계라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의 채권 가격도 8월 달에는 증시가 급락할 때도 안정권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펼치다가 그 후에 9월 달에 외국인들의 이머징 시장에 대거 매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그때부터 폭등했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을 판 돈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과 유럽 시장 이어서 코스피까지 이렇게 훈풍이 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 ECB에서 이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시장이 기대했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위기를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네. 지금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돈을 대신 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무한정으로 갚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독일이냐 아니면 미국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 사건의 그러니까 결말이 지어질 거고 만약에 갚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로존 위기가 나온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은 초반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상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리를 비우게 되자 독일이 그 전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 전면적인 부분에 나섰다는 부분인데 어제 그 유럽 자본 그 확충 소식에 만약에 프랑스가 얘기를 해서 나섰더라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 이제 사실 독일이 가장 재정적으로도 건전하고 제조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업종으로 있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건전한 고용을 통해서 건전한 GDP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체력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 그 수장이라고 쓰는 독일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데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바로 EFSF 그 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던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FOMC 회의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럽이 자발적으로 서는 과정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 독일의 움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따라서 그 독일 지수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다 지키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긴급 처방은 된 것 같다. 뭐 민간은행으로서의 확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은 좀 다행이다. 해결책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해결책으로 다가가는 디딤돌 정도는 됐다라는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떡하나라는 그것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대응 전략 전망을 아주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꼭 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보실까요? 매출액이 4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정도에서 예상이 됐는데 4조 이익을 내서 불황 속에서도 이익을 내면서 업계에서는 좀 놀라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T 업종에 좀 전반적인 긍정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정재훈 대리님? 예, 사실 그 IT에 대해서 최근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아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고 이 부분에서 그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수익이 큰 보탬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IT 업종에 이 수혜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이런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어갈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자체에 지금 펀더멘털로 IT가 모멘텀을 갖고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반대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을 반영하기보다는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IT가 반등이 있었던 날 전에 바로 대림산업과 같은 건설주들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 4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들 대형주가 빠졌던 이유가 과연 펀더멘털 훼손에 의해서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증시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을 기관들이 투매로 매도하면서 끌어내리고 또 최근에 미리 조정을 받았던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보다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키 맞추게 하는 과정에서의 벌어질 수급적인 현상이지 이거 자체로 IT가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그 근거로는 사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그 애플사의 그런 이제 CEO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삼성전자가 반사수해 볼 것이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런 포맷 자체를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서 따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작용하지 않아서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근사치라도 맞힌 애널리스트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대부분이 이제 3조 2천억에 3조 5천억 정도 수준을 예상했는데 뭐 근사치에도 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좀 한심스러운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주가 예측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면 그 리포트도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주가를 맞추는 건 고사하고 실적 추정치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도 전혀 뭐 근사치도 못 맞췄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더 서프라이즈하다고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사실 정말로 시장이 서프라이즈하게 받아들였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3%까지 삼성전자가 상승했다가 지금 뭐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2011년 8월 초에 67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시장이 좋지 못하던 2달 가까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실적이 그나마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선반영, 정보를 선취한 그런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 이제 올라온 것이고요. 막상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네. 막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어떤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서 이 고점에 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적인 플레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좋은 실적이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기정사실화라는 부분들이 네. 있죠. 그 점을 유의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 스타트가 그래도 참 해피하죠? 서프라이즈라는 말, 제가,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모션 제가 3년 동안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즌에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서프라이즈, 이거, 쇼크, 이거 안 좋잖아요. 네, 이제 은행주 이제 볼 텐데, 어제 오늘 좀 흐름도 좋고, M&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론스타에도 유죄 판결이 나타나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좀 예상을 해주시고, 전반적인 은행 금융주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인수합병제로만 보고 지금 그 두 종목에 들어간 건 반대합니다. 이미 뭐 선반영된 제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은행주 전반에 대한 전 투자도 좀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주들이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차후에 뭐 금융주나 IT주로 주도주로 많이 꼽고 있지만 저는 은행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많은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외국 은행들하고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통적인 그야말로 상업은행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상업은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대 마진, 즉 예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그 마진의 즉 그 금리의 차이를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의 수익이 거기서 오는데 향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성장성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그동안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의 양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예대 마진의 차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업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은행주들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부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은행장들을 다 지명해서 선임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장들이 다 바뀌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적인 영향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제 그 주가의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건설주와 더불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죠. 이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내내 저평가라 은행주가 저평가했다는 얘기는 2년 내내 나왔는데 2년 동안 은행주가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 기술적 반등이지 은행주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워스트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아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가 가장 이제 심각성을 보이고 변동성이 너무 큰데 그 외에 이상 징후가 또 보인다고요? 예. 사실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세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장을 좋게 판단하더라도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좋지 않은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사실 그 중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그 일부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투자가 안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홍콩 항생 지수인데 이 홍콩 항생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출입을 선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만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물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국이 먼저 그 조치가 선조치가 되긴 했지만요. 중국이 가장 먼저 크게 하락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그 홍콩 항생 지수의 그 하락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제가 원을 표시해놨지만 동그란 부분으로 표시해놨지만 실질적 2008년 8월
그 올림픽이 있고 나서 급하락한 부분이 저점은 2008년 10월 달에 이미 찍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다우존스가 저점을 확인하는 게 그 다음 해 2009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외국인들이 미리 자금을 어느 정도 낌새를 채고 홍콩 시장에서부터 출금한 부분들이 증시가 그러니까 좋게 움직이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빠져 있고 또 독일이나 이런 유럽 지수들은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황생 지수가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해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뭐 시장 자체를 다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 나오는 멘트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들 많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 전망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SS 패널들은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와 동양종금증권 종로 지점의 이모세 팀장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IBK 투자증권의 이문주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760에서 178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의 실마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반등 변곡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문주 대리는 자동차와 정유주를 관심 업종으로 선정했고요. 반면 음식료는 벌일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 이모세 팀장의 전망입니다. 지수 하락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730에서 178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코스피 박스권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지수는 기술적 상단에 위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지금 시장은 예측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주말에 유럽과 미국 증시를 확인한 후에 대응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모세 팀장은 증시가 오른다면 은행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면 철강주에 대해서는 철근 가격의 협상이 타결됐지만 다음 달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이모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하락을 예상하셨는데요. 다음 주 코스피 상승에 제동을 걸 만한 불안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미 시장에서 악재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독일이 은행권 자본합병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은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향후 프랑스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쪽에서 자국 은행들에 대한 자본합병 문제를 먼저 공론화시킨 것은 EFSF의 추가적인 확충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EFSF에 대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경우 분담 비율이 높은 독일 입장에서는 자국의 금융권만을 구제하는 것보다 돈은 더 쓰고 남존인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은행들에 한해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부를 타국의 금융권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논의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EFSF 출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은행권의 피그스 채권에 대한 노출도는 유럽 지역 국가들 중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피그스에 대한 노출도는 프랑스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는 EFSF를 통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구제 분위기보다 유리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은 반대 입장에 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게 되면은 자국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는 안 그래도 국가의 트리플 A 등급의 유지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럽 금융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차 대두되면서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이모세 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다음 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아주 좋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관심 가질 업종 은행 좋고요. 버려야 할 업종 철강 좋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증시를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낙폭 과대 반등만 있고 주도주는 없는 건 아니냐. 주도주 부각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동기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낙폭이 큰 상태에서 1차적으로 반등할 때는 일단 지수가 반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 업종이 같이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전 업종이 반등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뭐 많이 가야 3일 정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니까요. 일단은 반등의 1단계에서 전 업종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 낙폭과대 종목들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졌던 종목군들, 뭐 건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철강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폭이 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적게 올라가더라도 뭐 50포인트, 100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가 하루에 10포인트씩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을 이끄는 명백한 주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주도 세력이 주도주를 산다는 것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전 업종이 같이 올라가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구간이지만 말씀드렸던 1800포인트 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네. 그 정도 구간에서는 주도주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800선에 대한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 부각되는 어떤 업종이 됐든지 간에 부각되는 주도주가 우리가 주요한 매수의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대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600포인트 중반에서 지지가 된 것은 다행인데 이쯤 되면 증시 단기 목표치는 다 온 것 아니냐? 다음 주는 더 어려워지겠는데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어떤가요? 이미 증시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증시는 다수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 어떤 손실이나 위험에 대해서 다들 유럽 각국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들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금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더 모니터링 하시고 사실 지수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더 보시는 것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